안녕하십니까. 범죄사회학 배상훈입니다. 오늘은 11장, 주차로는 10주입니다. 낙인이론과 갈등이론, 요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인이론하고 갈등이론이 결국은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낙인이론을 보기 전에 사회학도라고 하면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 즉 합의와 갈등의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사회학의 상당히 큰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기능주의, 그리고 또는 구조 기능주의 혹은 기능주의라고 하는 큰 어떤 메타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생각 틀일 수 있겠죠. 그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갈등이론. 갈등이론이 여러 가지 막시스트 이론이라든가 베버 이론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마르크스 이론, 베버 이론 이런. 기능주의는 여러 가지 디르케임도 있겠고, 사회학을 크게 이제 구조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는 어떤 쪽과 갈등 이론 쪽으로 보는 쪽이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사회학도라면은 갈등 이론, 구조 이론을 딱 얘기가 됐을 때 대충 대략 갈등 이론이 뭐고 구조 이론이 뭔지 이건 금방, 그냥 기능 이론, 기능 이론 되는 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그건 기능 이론, 그거를 이제 합의 이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바라볼 때 합의와 갈등의 관점에서, 즉 사회학의 통상적인 이해 방식인 갈등과 구조 기능, 또는 갈등과 기능 혹은 갈등과 합의, 사실 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 또는 합의 이런 건 같은 편입니다. 갈등이 또 반대편인 거고요. 자, 합의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모든 이해관계, 대부분의 이해관계 결과적으로 공통된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 갈등 조정, 공동행, 공통된 가치와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이런 류의 얘기가 기능주의 혹은 합의 이런 쪽의 얘기가 되죠. 반대로 갈등 이론은 이해관계 자체가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부를 통제하는 어떤 힘이라는 것은 모두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분파, 특정한 권력 있는 집단의 이익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죠. 흔히 말하는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맞죠? 그에 반대되면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국가. 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갈등 이론은 그게 지금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부를 통제하는 충분한 권력 있는 집단의 이익을 대표한다. 정부라는 것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마치 합의된 것인 양 해서 대표한다. 여러분 영국에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는데 어떨 땐 보수당이 정권을 잡고 어떨 땐 노동당이 정권을 잡아요. 근데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 정부를 영국 정부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영국 정부라고 하는 거에 다른 견해를 가진 노동당의 국회 내 노동당의 분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갈등, 합의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든가 가치를 보는 거죠. 갈등 이론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력이 없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범죄자로 정의한다. 아주 단호하고 명쾌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력, 힘이 없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범죄자로 정의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갈등 이론에서 범죄자를 규정하는 어떤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공식 범죄율과의 관은 반비례 관계다. 즉 권력을 많이 가지면 공식 범죄율은 낮고 권력이 거의 없으면 공식 범죄율은 높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여러분 도시 빈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파업을 하면은 범법자로 몰아갖고 처벌하고 주거침입 이런 식으로 처벌하고 폭력행위로 처벌하고. 그런데 자본가들,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는 게 거의 없죠. 있어봤자 부패범죄 정도. 즉 권력과 공식 범죄율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이게 갈등 이론의 주장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들이 행위와 관계없이 체포되거나 유죄를 선고받거나 투옥 처형될 가능성이 적다. 여러분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직 병상에 있지만은 많이 알려진 대로 몇 년 전에 흔히 말하는 성매매 여성을 집에 들여갖고 수백만 원의 이제 소위 말하는 성매매 대가를 치르고 했다는 것이 언론에 공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표라면 언론에 고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처벌받았습니까? 보통의 사람이 성매매의 매수자가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재벌 2, 3, 4세들 보면은 마약도 하고 또 배임 횡령도 하는데 분명히 검찰 수사는 받는데 집행유예거나 아니면 벌금으로 말거나. 그게 지금 갈등 이론적 관점에서는 대단히 설명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 있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와 관련 없이 체포되거나 유죄로 선고받을 투옥 처형될 가능성이 적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 해석할 수 있죠. 법이 누구 편이냐 그런 문제 제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울 얘기입니다. 자, 낙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낙인 이론에서 자라고 하는 개념은 자라는 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생물학적 자아가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생물학적 자아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인정해주는 어떤 사회적 자아, 그게 사실은 자아죠. 여러분이 아무런 사회적 관계 없는 저 무인도에 뚝 떨어져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건 그냥 유기체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인 거죠. 즉 자아라고 하는 건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그렇죠? 테너바움이라는 사람은 범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시의 이웃지역에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들과 성인들 간의 갈등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상황정의라는 거죠. 뭐냐면은 어떤 청소년들이 그냥 껄렁껄렁하게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어른들이 그러는 거죠. 저 노는 놈들, 노는 애들, 노는 애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어떤 청소년이 노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노는 애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즉 상황 정의가 되는 겁니다. 청소년에는 정의가 되고 동일시돼서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그러면서 쟤는 노는 애. 그러면서 이 노는 애가
진짜 놀게 되는 거죠. 즉 상황 정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 동일시, 그러면서 역할을 수행하는, 스스로 자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형태로 그냥 일탈을 저지르다가 누구에 의해서 규정을 받게 돼요. 그때는 사실은 그 자아는 아직 형성되기 전인데, 그런데 노는 행동을 해는 어떤 애, 노는 애가 되는 거죠. 규정이 되는, 사회적 규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애는 그 다음부터는 노는 애처럼 진짜 노는 애가 되는, 역할 수행하는. 즉 테너바움은 그럴 것이라고 기술하는 대상이 실제로 되는 것, 즉 자아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청소년 범죄자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어떤 일탈을 하다가 주변에 의해서 규정돼서 결국은 동일시 됐고, 그 스스로 그렇게 인식이 바뀌면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게 낙인, 이게 낙인이죠. 낙인. 레모트는 그 테너바움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낙인 과정을 포함하는 일탈의 일반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심리학적, 개인 생활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집니다. 그러니까 일탈이 저질러집니다. 뭐 일탈이든 범죄든 초기 일탈이 저질러져요. 어떤 이유 때문에서든 뭐 침을 뱉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든 횡단보도를 그냥 무단으로 횡단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어떤 특별한 인식 없이 일탈을 해요. 이걸 일차적 일탈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부정적 반응이 초래가 되죠. 그러면서 그 행위에 대한 부정적 정의,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돼, 행위에 대한 부정적 정의가 되고, 근데 그것이 뭐로 변하냐면 행위자에 대한, 행위를 한 사람 자에 대한 부정적 정의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부정적 자아 개념이 재구성됩니다. 요게 이제 낙인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1차적 일탈자. 1차적 일탈은 뭐 생물학적, 심리학적,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1차적 일탈이 유발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 정의가 되고 행위가 부정적 정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위자의 부정적 정의로 변화하면서 일탈이 되는 거죠.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재구성되면서. 그래서 2차적 일탈자, 그 부정적 자아로 재구성된 어떤 존재가 이제 2차적 일탈을 하는 거죠. 즉 일탈적 자아 개념을 가진 어떤 사람이, 낙인 찍힌 사람이 일탈을 하는 2차적 일탈자가 되는 거죠. 이게 레모트가 주장한 낙인 과정을 포함하는 일탈의 일반 이론입니다. 그 사람의 자아 개념이 이제는 직접 일탈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됐다가 이제는 낙인 찍혀진 대로 유발하는, 이것이 이제 레모트의 일탈의 일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통 이제 그래, 내가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일탈자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일탈했을 거라고, 일반 이론으로, 일탈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일탈을 하는, 아니면 냉혹한 범죄자일지라도 실제로는 스스로 범죄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켈슨과 셰임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바처럼 냉혹한 킬러, 상습적 범죄자라도 스스로를 범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범죄성은 쉽게 인정합니다. 진짜 나쁜 놈. 나는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인 거야. 아니면 쟤는 죽을 만해. 즉 흔히 말하는 비범죄적 자아에서 범죄적 자아로 이 자아가 바뀐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규정을 받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행위를 하죠. 근데 그 행위를 하면서
행위를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건 캐머런, 크레시, 사익스하고 마차 같은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횡령범죄, 절도범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범죄자들을 연구해 본 결과도 대부분 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5가지 중화 기술을 이용하죠. 어떤 거는 여기 꼭 알아두십시오. 자, 첫 번째 퀴즈 1입니다. 5가지 중화 기술 5가지를 쓰고 설명을 해보세요. 퀴즈 1입니다. 명확히 이건 말씀 안 드려갖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책임의 부정. 뭡니까? 내 잘못이 아니란 뜻이에요. 응?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지 뭐. 그죠? 쉽게 말하면.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책임의 부정. 내 잘못이 아니다. 두 번째는 피해의 부정. 아니야. 저거는 피해자들이 쉽게 극복할 수 있어. 아니 뭐 한 대 맞았지만 그건 금방 나. 이런 피해자들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건 피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이 3번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 책임의 부정과 피해자의 부정은 비슷하지만은 책임의 부정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고 피해자의 부정은 그들이 이 일탈이나 범죄를 야기했다, 유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난자에 대한 비난, 4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한 짓을 한다. 나만 나쁜 짓 해? 모든 사람이 다 너도 나쁜 짓 다 하잖아 라고 하는 물타기 하는 거 쉽게 하면 그게 실제로 중요하죠. 5번째는 뭡니까? 높은 충성심에 호소하기. 내가 사실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이거는 국가를 위한 거야. 아니면 이거는 내 보스를 위한 거야. 아니면 내 누구를 위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 5가지 중화 기술입니다. 퀴즈 1입니다. 이거 중화 기술. 변명이죠, 변명. 변명하는 방식은 여러분도 많이 이런 변명 방식은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그 행위의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목도 가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화 기술은 말씀드렸고 이런 겁니다. 어떤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경찰이 고문 경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놈이 나빠서 그런 거지.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고문까지 했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합리화의 사례입니다. 또 불법 행위라는 정부기관 뭡니까? 아니 정부가 이걸 어쩔 수 없어. 즉 이 정부가 돌아가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반전운동가들이 폭탄테러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고 그러죠. 근데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반전운동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합리화 방식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은 뭐야? 실제로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합리화 사례는 존재합니다. 중화 기술을 통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낙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범죄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범죄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분명한 것은 어떤 낙인 시켰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서 범죄를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아니야.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야. 이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범죄하기 속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비범죄적 자아 개념을 고수하는 것. 실제로는 범죄적 자아죠. 그런데 비범죄적 자아 개념을 고수합니다. 상황을 정의하는 거죠. 어떤 상황?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지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을 정해. 그래서 자아 개념의 변경 없이.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범죄적 자아가 아니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아 개념 변경 없이 자유로이 범죄 행위를 지속하는 그 메커니즘이 상황 정의. 비범죄적 자아 개수. 자,
개념을 고수하는 거죠. 지위 강등 의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실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N번방 무슨 뭐 조주빈 뭐 갓갓 뭐 박사방에 누구 뭐 여러 그 이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벌어지면서 얼굴들이 다 공개되고 있죠. 이게 지위 강등 의식입니다. 즉 공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실추되고 있죠. 실제로 그러려고 얼굴 공개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일종의 범죄 예방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얼굴이 공개된 사람은 이제 범죄적 자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는 나는 나만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비범죄적인 자아 개념을 고수하면서 상황 정의를 하면서 자아 개념 변경 없이 자유롭게 범죄 행위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강제로 공적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실추시키는, 즉 지위 강등 의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과 기록이라든가 얼굴 공개 같은 그런 거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낙인을 찍을 만큼 그 범죄는 중하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낙인 이론 자체가 비판받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낙인 이론가들은 공식적 낙인 과정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즉 이런 거죠. 낙인 찍히면은 사실은 범죄를 안 할 거야. 아니 근데 범죄를 해요. 왜? 오히려 훈장으로 생각해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 그 청소년 범죄자들 소년원 한번 갔다 왔으면은 마치 훈장처럼 떠버리고 다니면서 오히려 학교에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떠버리고 다니죠. 근데 낙인 이론가들은 공식적인 낙인을 찍게 되면은 그 영향이 크다. 지나치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던데? 같은 맥락인데 처음에는 일탈자가 낙인에 대해서 정을 하는데 좀 지나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는 수용한다고 기술을 했는데 실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처음에 낙인을 정하지 않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좋아, 나 소년원 출신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낙인 이론 자체도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수정할 것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형사법원의 낙인 기능, 오명 부여 기능. 넌 전과자야. 너는 무슨 범죄를 했어. 얼굴 공개해.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법을 준수하고 비범죄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들한테 중요한 사회 통제 기능을 한다고 낙인 이론가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낙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통제 기능을 한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낙인 이론가들은 한다는 거고 또 낙인이라는 것이 사실 낙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사실은 좀 혼동스럽죠. 어떤 애들은 그걸 낙인으로 안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낙인을 훈장으로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범죄에 대한 낙인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낙인 이론가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낙인 이론 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낙인에 대해 아시겠죠? 자, 갈등 이론으로 갑시다. 초기의 갈등 이론은 셸리하고 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셸리는 그 갈등이라는 것이 문화 갈등, 즉 행위 규범의 갈등이라고. 행위 규범이란 게 뭡니까? 행동의 문화 규칙이에요. 행위 규범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즉 두 문화가 부딪혀요. 1차적 문화 갈등이죠. 예를 들면은 백인들의 문화, 흑인들의 문화가 갈등을 일으켜요. 1차적 문화 갈등이에요. 근데 2차적 문화 갈등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하위 문화로 발전할 때, 예를 들면은 흑인들 밑에 흑인들도
그 밑에 흑인 아래에도 작은 범죄 하위 문화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비범죄적인 하위 문화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문화 갈등이 존재한다. 규범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그 1차적 문화 갈등, 2차적 문화 갈등 이렇게 쉘리는 나눴는데 쉘린이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의 합의가 아니라 지배적인 문화 규범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는 백인 주류 사회입니다. 백인들의 법이라고 하죠. 흑인들은 그 법을 통해서 상당히 핍박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실제로 살인범들이라든가 아니면 절도범들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범죄자들, 범죄자의 70% 넘게 아니면 범죄자의 50%부터 70% 사이입니다. 근데 미국은 백인이 70이고 흑인이 20 정도? 20도 좀 안 되죠. 히스패닉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그 비율대로, 인구 비율대로 범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미국 범죄자들의 태반 이상이 흑인들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흑인들이 더 많은 범죄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들이 구성원들이 합의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지배 문화인 백인들의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쉘린의 주장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나라 같이 소위 말하는 문화가 그러니까 뭐 단일 문화라고 하지만 어쨌든 비교적 오랫동안 그 인종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인종적인 분포는 사실 덜하지만은 지역적인 문제, 지역 갈등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지역 갈등을 문화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셜리는 행위규범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법은 그 지배적인 집단의 이익을 규범을 반영한다고 하는 거고 볼드는 같은 맥락에서 집단 갈등 이론을 주장합니다. 집단 갈등 이론이라고 하면 그가 주장한 건 사회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사회 과정은 여러분이 익히 이해하시듯이 서로 다른 집단의 이해와 노력의 역동적인 균형 안에서 사회를 집단의 집합체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들이서 역동적인 균형 속에서 존재하는 집단의 집합체 이게 이제 사회 그 역동적인 것이 사회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사회 상호작용 과정은 그들의 방식을 사회 질서, 사회 조직이라 불리는 다소 안정적인 힘의 균형 상태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이걸 적응 과정이라고 볼드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비교적 안정적이죠. 그 힘의 균형 상태에 있죠. 거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끼워 맞추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흑인들이 존재하면 흑인들의 어떤 것을 백인들 사회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집단과 집단의 갈등. 그래서 서로 다른 힘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집단들이 불편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 그게 집단 갈등이 되는 거죠. 그게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단 관계적 존재이고 집단 연합의 부분이자 산물이라고 볼드는 주장하면서 집단 사이의 갈등은 집단 내 구성원으로 하여금 집단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집단과 집단의 많은 갈등이 있는데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원이 있고 그 구성원은 그 집단의 이익에 충성하도록 뭐 대부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충성하고 있죠. 집단 사이의 갈등은 결국은 뭐로 되냐면 총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는 한 예전에 싸웠죠. 그렇지만은 총을 들고 싸우지 않는 한 결국은 입법 정책으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입법 정책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상호 적대적인 집단들은 특정한 법을 중심으로 대립합니다. 그러면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은 특정한 법, 뭐 여성 우대 아니면 사실 보시면
뭐 군대 가산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여성과 남성을 부딪혔던 부분이 있겠고, 또 그 외에도 상호 적대적인 집단들이 특정한 법 규정을 따라서 그 가산점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이라는 게 가산점을 주는 법이라고 보세요. 그걸 반대했던 집단들은 결국은 이익을 놓게 되거나, 아니면 그걸 찬성했던 집단들은 이익을 얻게 되거나, 그러면서 그 법에 반대했던 집단들은 어쨌든 그 법에 위반되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애 합법화 하는 집단이 있어요. 동성애 불법화 집단이 있어요.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은 당연히 그들은 범법자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동성애 불법이라고 하면은 동성애 쪽은 법률 위반 상태에 있는, 물론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지지했던 집단은 더 잘 준수하고 법 위반 단속을 요구하게 되죠. 그죠? 우리는 동성애 반대인데 동성애 지금 하고 있어. 쟤네들 단속해야지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사법권력 통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범죄자가 쟤네들은 범죄자야 라고 낙인을 꽉 찍는 거죠. 실제로는 힘이 약한 존재일 뿐인데,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나는 준법자, 쟤는 범법자, 이거 낙인이로. 그래서 갈등과 낙인, 갈등이론과 낙인이론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다시 되시겠죠? 법 제정, 위반, 집행의 모든 절차가 집단 사이의 갈등과 국가의 경찰력을 장악하기 위한 집단 사이의 더 일반적인 투쟁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가의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찰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검찰, 경찰의 흔히 말하는 사법행위라는 모든 집단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범죄 행위는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입법 과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의 행위, 이게 볼드가 주장하는 범죄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도하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본가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그럼 노동자들은 권력을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적용되는 법규가 너무나도 많아. 근데 재벌들은 사고를 쳐도 딱히 그렇게 처벌받지 않아. 그러면 이것도 설명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양의 범죄가 본질적으로 집단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다. 모든 범죄가 다 집단 사이의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주장할 수 없지만 대부분 상당 부분의 양의 범죄가 집단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범죄 행위는 타 집단 간의 경쟁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드는 집단으로 봤어요.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개인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범법이 될 수도 있고 준법이 될 수도 있죠. 힘이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의 개인은 그게 준법이 되는 거고, 약한 쪽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거죠.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 이런 살인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이런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뭐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법이라든가 아니면 집단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분명히 집단 갈등 이론에서의 범죄적 규정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는데, 충동적으로 비이성적인 살인이라든가 이런 성범죄 이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볼드의 집단 갈등 이론은. 그렇죠? 그렇게 돼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볼드하고 셸린과 볼드는 이렇게 갈등 이론으로 범죄를 설명해 왔습니다. 자, 이게 사실 갈등 이론이라는 것이 설명하다 보면 어떤 건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어떤 건 에이 좀 안 맞는데? 근데 미국의 이제 베트남전 참전이라든가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진짜 갈등 시대인 거예요. 심각하고 아주 첨예한 갈등,
반전운동이라든가 시민권운동이라든가 대단한 그런 시대가 되면서 갈등 이론이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왜? 실제로 그렇거든. 이때 이제 터크 퀴니, 챔벌리 사이드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론가로서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갈등 이론의 중요한 태제들이 중요한 주제들이 이제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즉 범죄는 힘이 약한 집단의 행동이라는 어떤 명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즉 형사법과 사법체계는 타 집단에 반해 특정 집단만 보호하더라.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흑인 민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대단히 똑똑하고 잘 배웠는데 다 범죄자가 되더라. 왜? 힘 있는 집단을 보호하고 힘없는 흑인들은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니까. 형사법과 사법체계는 타 집단에 반해 특정 집단만 보호하더라. 그러니까 60년대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민권운동, 반전운동 여러 가지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시대의 갈등 이론이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터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배 집단과 피지 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귀결되는 조건과 갈등 때문에 범죄화가 이루어지는 그걸 범죄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거죠. 지배 집단이 있고 피지배 집단이 있는데 피지배 집단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길에서 시위를 해요. 근데 그게 싫어. 지배 집단은. 그러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몇 명만 모여도 신고해야 되고 몇 명만 모여도 큰 소리로 확성기를 틀지 말아야 되고 몇 명만 모여도 유인물을 나눠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다 범죄가 돼요. 처벌해요. 감옥에 가둬요. 아니 그게 무슨 범죄야. 그런데 지배 집단한테는 그게 싫은 거야.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니까. 그게 범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사실은 아닌데 범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그랬죠. 야간에 집회하면 안 돼. 어디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면 안 돼. 정부청사 앞에서 하면 안 돼. 다 안 돼. 안 되는 것밖에 없어. 그럼 어디서 하라는 거냐? 저기 그 시골 구석에 가서 해.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시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게 돼. 그럼 그 사람들은 범죄자죠. 이게 이제 터크가 얘기했던 범죄화 이론이죠. 갈등 이론은 이렇게 되면서 대단히 큰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실제로 보니까 힘 있는 집단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한 도구가 법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배 집단이 잘 조직화되어 있어. 국가를 통해서. 개인보다는 지배 집단이 조직화해서 갈등 발생이 더 쉽게 말하면 지배 집단이 딱 조직화되어 있어. 국가. 자본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이 있고. 근데 개인은 그 거대한 국가 권력에 도전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저항을 못하죠. 근데 이 개인들이 조직화됐어요. 노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반전운전 단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면 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되게 갈등 발생이 쉽죠. 피지배 어떤 집단이 조직화가 되면. 근데 그 조직화가 아주 더 세련하게 됐어. 세련하게 돼. 그럼 그들이 뭘 만들죠? 정당을 만들죠. 그러니까 피지배 집단이 더 세련되게 정당을 만들어. 정치정당. 그래서 폭력적인 투쟁보다는 뭘 하냐면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 그럼 비교적 이런 폭력적 갈등 없이 목적을 달성하기 쉬워지는 거죠. 반대로 아주 덜 세련화된 지배 집단이 있어. 누구죠? 쉽게 말하면 전두환이라든가 군사 독재자들 이런 아주 덜 세련됐어. 힘밖에 몰라. 무식해. 그래서 어떤 교묘한 어떤 전략보다는 뭐예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80년대 아니면 박정희 시대처럼 힘으로 밀어붙였고 다 잡아갔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뭐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학살하고 막 그런 범죄자로 만드는 거죠. 반역자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터크가 주장한 지배 집단의 조직화, 피지배 집단의 조직화 이런 걸 통해서 범죄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이 피지배 집단의 범죄화로 귀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런 거죠. 법 집행자가 금지된 행동을 더 많이 찾아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배 집단이 힘이 약한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싶은데 집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트집거리를 잡는 거죠. 뭐 야간에 하면 안 돼. 깃발을 쓰면 안 돼. 복면을 쓰면 안 돼. 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법의 규정을 다 만들어둬요. 어떻습니까? 그럼 다 걸리잖아요. 그럼 다 범죄자가 전과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집행자가 지배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금지된 행동을 더 많이 찾아내고 공격적일 때는 당연히 피지배 집단이 범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집행관들 그리고 그의 상대장이 상대적인 권력 차이가 많이 나. 힘이 워낙 세. 우리나라의 지금의 검찰처럼 뭐 무소불위야. 검사들 뭐 거의 뭐 아나무인 무소불위야. 새파란 검사가 나이 뭐 60, 70 사람한테 야자 반말하고 막 그래. 그럼 당연히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피지배 집단. 그런 방식. 이런 등등을 터크는 얘기하면서 갈등과 피지배 집단, 지배 집단, 이게 범죄화되는 어떤 과정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터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상당히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이론이기도 해요. 퀸이는 범죄라는 것이 어떤 거냐? 실제로 범죄의 사회적 실제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형사법을 제정하는 입법과정과 형사법을 집행하는 사법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질 때 대단히 치열하게 정치적인 투쟁이 벌어집니다. 여러 힘이 있는 집단과 힘없는 집단이 다양하게 부딪히면서 그게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충돌하면서 무엇인가 만들어져요. 아까 집회 시위 관한 법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의 집회 시위법과 지금의 집회 시위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간 집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확성기도 높게 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모든 행위가 그냥 자연적으로 범죄가 존재한다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사회 분파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념이든 가치든 어떤 형태든 그들 사이의 갈등, 그들 통해서 벌어지는 어떤 건 범죄가 되고 어떤 건 범죄가 안 돼. 근데 힘이 약한 집단이 힘을 더 갖게 되면 예전에 범죄였던 것이 이제는 범죄가 아닌 게 시대. 그리고 퀸이는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볼드 같은 사람은 집단 갈등 이론을 통해서 조직화된 어떤 피지배 집단에 대한 얘기를 집단 갈등을 통해서 했지만은 퀸이는 죄수나 정신병자나 아니면 이 개개인들 아니면 이제 이런 사람들도 역시 분파는 조직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퀸이는 좀 확장을 했습니다. 정신병자의 어떤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은 조직화될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정신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게 실제로 범죄로 규정되는 것도 있지만 규정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현병. 여러분 조현병이 실제로 범죄입니까? 조현병이 범죄를 야기합니까? 실제로 일반 사람보다 조현병으로 인해서 범죄가 야기되는 건 훨씬 더 낮아요. 근데 실제로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힘 있는 집단에서 조현병 저거 범죄야 라고 규정하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퀸이는 정신병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의 분파로 봐야 된다. 비조직화된 분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볼드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볼드는 조직화된 집단 사이의 갈등 속에서 범죄의 사회적 실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퀸이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지배 집단은 어차피 힘 있는 집단이 조직화되어 있고 힘없는 집단도 집단이 아닐 수밖에 없는 정신병자라든가 죄수 같은 집단, 어떤 분파도 설명력에 넣은 거죠. 그럴 것 같으세요? 퀸이는 한 단계 더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퀸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범죄를 설명하는 갈등이라고 퀸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조직되지 않은 분파도 조직되지 않은 힘이 약한 집단도 설명을 하니까 즉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볼드가 주장하지 않았던 어떤 거? 비이성적 충동적인 사람들의 행위도 역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비이성적 충동적인 사람도 어떤 공통 가치를 지닌 사회적 한 부파를 대표한다고 표현하면서 퀸이는 볼드의 이론을 볼드의 주장을 한 단계 넘었습니다. 권력과 영향력에 따라서 형사법을 위반할 가능성, 권력과 영향력에 따라서 형사법을 위반할 가능성, 범죄자로 공식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재용이 지금 삼성의 부회장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즉 삼성 바이오 뭐더라 삼바라고 하는 하면서 상속을 하려고 불법적인 걸 했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징역 10년, 20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집행유예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판사들은 삼성 이재용을 봐주려고 여러 소위 말하는 꼼수들을 쓰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삼성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삼성은 우리나라 굴지의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 변호사, 법인을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전직 관료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재용이 범죄자로 공식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은 드뭅니다. 그나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삼성이 예전에 사카린 밀수도 했는데 그냥 위험에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사주들 사고치고 마약해도 기껏해야 집행유예거나 벌금형입니다. 이게 사실은 퀸이가 제기했던 힘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지금 삼성과 얘기해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힘이 제일 세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즉 어쨌든 범죄의 개념이 정치적 과정의 일부로 전달되고 창조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환경범죄, 빈민지역에 대한 범죄 등을 보면은 환경범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매우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가습기 살균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습기 살균제의 농도가 실제로는 대단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범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는 범죄로 정의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흔히 말하는 민사소송을 받기 위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즉 그리고 빈민지역에 재개발하려고 하면은 마구마구 철골 깡패들이 들어가서 부수고 그래도 불법이 아니에요. 즉 범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거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다. 권력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공동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사회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명분 하에서 사실상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정한 범죄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죠. 그게 이제 퀸이가 주장했던 범죄의 사회적 실제입니다. 퀴즈 두 번째죠. 자,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퀴즈 두 번째입니다. 퀸이가 얘기했던 범죄의 사회적 실제가 뭐냐?
퀸이의 범죄의 사회적 실제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서술해 봐도 좋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퀸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50분 지났기 때문에 11장 1부는 맞춰야 되겠네요. 퀴즈 1, 2 냈습니다.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자, 이제 뭐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지 안 될지 막 걱정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사실은 책에 없는 내용도 가끔 했습니다만 웬만하면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 책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참고 문헌이라는 걸 드리고 싶지만은, 문제는 그걸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공부의 양을 더 늘리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있는 양도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만 하시면 크게 범죄는 뭐. 자, 1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